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버스 총파업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버스 노조와 만나서 오늘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지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자,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까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동이 진행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류근중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등 버스 노조를 이끌고 있는 상급단체 지도부와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류근종 위원장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홍남기 부총리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홍 부총리가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버스 요금을 조정할 시기가 됐다는 언급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회동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과 정부 측 대책을 오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버스 노조는 내일까지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모레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파업이 실제로 진행되면 지자체와 함께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전세 공공버스 투입과 도시철도 증편, 그리고 택시 부재 해제 등이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전국적으로 버스 2만여 대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버스 노조 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부와 버스 노조 사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전국적인 시내버스 파업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파업 의제인 준공영제나 52시간제에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대비해왔고 근로조건이나 처우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면서 근로조건 향상과 시민부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일 있을 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노력에도 혹시 있을지 모를 파업에 대비해서 지하철 증편과 운행시간 연장, 택시 부재 해제 등 비상 수송 대책도 준비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버스 노조 파업 예고와 관련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풀겠다면서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주 52시간 근로제 등 잘못된 정책으로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버스 파업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이 버스 노조 파업을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이 사뭇 다르게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가겠다면서 노사 양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금 인상은 국민의 동의와 정서적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전체 대중교통 수단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의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버스 대란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버스 요금을 올리고 모자라는 돈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면서 본인들 밥그릇만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거 버스값 올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이 모자라는 것은 고용기금에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다 우리 돈인 거 아시죠? 바른미래당 역시 정부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버스 대란의 원인이 주 52시간 시행 특례 업종에서 노선버스 업종이 빠졌기 때문이라면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정부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지금 사안마다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 이 부분은 좀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아직 여야가 어떤 형식으로 할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가 온갖 핑계를 대면서 1대1 회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형평성이 문제라면 다른 정당 대표와도 차례로 만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5당 대표가 한꺼번에 만나 의례적인 얘기만 하고 사진만 찍는 자리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우르르 모여서 대통령 듣기 좋은 이야기나 나누고 사진이나 찍는다면 국민들께 그런 회담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대한 5당 대표 회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요구에 대해 조금 고민스럽다면서도 5당 참여와 3당 참여 주장이 병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가자는 그런 견해가 제기가 되어서 좀 고민스러워요. 좀 그래도 고려해볼 좀 여지가 좀 있으신 거죠? 네. 두 주장이 병립하거나 통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딱 잘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가동도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1대1 회동 요구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죠. 현재 추경과 민생 현안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해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재가동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직접 제안하며 소통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2018년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본격 가동에 합의했고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통해 경제 민생과 관련된 입법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정상 가동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미 제안한 바 있는 5당 대표 회동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대표 회동인 만큼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윤 씨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검찰 수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회색 서류 봉투를 들고 온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과 관계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윤 씨를 모르는 사람이고 별장에 간 적도 없다며 두 사람의 관계와 범죄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김 전 차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장자연 사건을 조사해온 검찰 과거사 조사단의 최종 보고가 오늘 오후 이뤄질 것으로 보여서 검찰 수사 권고 여부에 대한 판단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2시 법무부에서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고 장자연 씨가 약물에 취한 것으로 보였고 또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일부 진술을 두고 친빙성이 있는지 내부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 내부에서 갈린 의견을 각각 검토한 뒤 검찰에 수사 권고를 할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납치됐다 구출된 우리 국민 이르면 오늘 프랑스 군병원에서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행 위험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여행 경보 확대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먼저 구출된 한국인은 언제 돌아오죠?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A씨는 이 프랑스 군병원에서 심리검사를 진행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현지 시각으로 13일인 오늘 퇴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서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진행했는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인 역시 조기 귀국을 원하고 있어서 조만간 귀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건강하게 퇴원했다니 다행인데 많은 분들이 납치 경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일단 A씨는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1년 반 전에 출국해서 지난 1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로코에서 세네갈을 거쳐서 말리 그리고 부르키나파소를 지나서 베냉으로 가던 도중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12일 부르키나파소와 베냉 국경 부근에서 피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부근에서 버스를 타고 베냉으로 이동하던 중 무장 괴한이 버스를 습격해서 A씨와 또 함께 있던 미국인 여성을 납치했다는 건데요. 움막과 텐트 등을 옮겨 다니면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고 초기 2주가량은 긴장 등으로 식사를 거의 못했지만 이후부터는 열악하게 제공되는 식사도 하고 또 운동도 하면서 상황을 버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납치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확히 알려진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납치된 곳이 여행 자제 지역이었습니다. 여행 경보 상향 조정하지 않은 겁니까? 네, 외교부는 이번에 납치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원래 전역이 적색 경보, 그러니까 철수 권고 지역이었지만 2015년 6월에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말리, 니제르 접경인 북부 4개 주를 제외하고는 2단계인 여행 자제 지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납치 사건이 발생한 만큼 동부 지역에 대해서도 3단계인 철수 권고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여행 경보가 없는 베냉에 대해서도 상향하는 안을 살펴보고 또 이 밖에 여행 위험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여행 경보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우리 국민이 인질로 끌려다녔는데 정부는 실종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꽤 있던데요. 네, A씨는 가족들의 실종 신고도 없었고 또 납치 세력으로부터도 요구사항이 온 것도 없어서 정부가 사전에 피랍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정부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알아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국민의 안전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행 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안전여행 홍보를 강화하고 또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이 해당 병원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7명을 동원해 서울 청담동의 H성형외과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인물의 진료 기록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장은 지난 2016년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병원에 대한 8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끝에 이 사장의 진료 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을 확보했습니다. 음식점이나 대중교통, 병원 등에서 폭력을 저지른 생활폭력 사범 1,70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2달 동안 관련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764명을 검거해 6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상인을 대상으로 한 갈치 사범이 1,39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61%, 전과자는 81%로 높은 재범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병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54명 가운데는 40대와 50대가 전체 7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대전 당진고속도로 당진 방향 공주나들목 인근을 지나던 트레일러가 분기점 충격 완화 시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2개 차로를 막았습니다. 사고 수습 여파로 4km 정도가 정체돼 출근길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1시간이 넘게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우리 정부가 외세의 눈치나 보면서 남북관계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서 남북 선언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아리는 오늘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포함한 남북협력 사업을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논의한다는 우리 측의 입장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며 남한 당국이 남북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입장을 갖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전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핵 관련 파일을 다시는 열어보지 않게 하겠다면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고 대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과거 미국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추가 핵무기 생산과 외교 실패로 이어졌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클레어몬트 연구소 40주년 기념 연설에서입니다. 이어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 파일을 다시는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diplomacy with the DPRK is laser focused on making sure that we never again have to reopen the North Korean nuclear file.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최종적으로 비핵화해서 핵 문제가 더 이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국무부 입장과 같은 맥락의 발언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결렬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문턱을 마주했다면서 북한 비핵화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한미일 공조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의 북한 비핵화가 세계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함을 확신시키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갖도록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국제공조를 통한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 이탈을 경계한 말로 풀이됩니다.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협상 교착을 풀기 위한 인도적 식량 지원에도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에 끌려가지만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주말 집회에서 대통령 지지층을 비하하는 표현을 해서 논란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썼다고 사과하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는데요.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말 모르고 쓴 것이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주말 내내 논란이 됐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장외 집회 발언. 자, 오늘 아침 정치권의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담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바, 달착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 당하는 거 아시죠? 달창이라는 누가 봐도 생경한 단어를 법관 출신인 나 원내대표가 의미도 유래도 모르고 썼다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의미를 모르고 썼다는 이 말이야말로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경원 대표의 지향점은 이제 어떤 극우 성향, 태극기 부대의 어떤 주력군으로 자기가 편승하겠다. 단기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효과는 볼지 모르겠으나 제1야당의 어떤 공당으로서의 품격은 이제 대신 저버리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박수 소리의 유혹에 오히려 부하 내동하거나 도리어 부추기는 악순환입니다. 네,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 장외 집회에서 쓴 발언입니다. 달창이란 표현, 이게 여성 혐오가 담긴 비속어던데요. 한국당 측에서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애드립성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게 아니라 원고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둘 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부적절한 표현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부적절한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3시간 반 만에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본인은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몰랐다. 인터넷 소상에서 나왔었던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구구단체에서 달빛 기사단이라는 그러한 것을 공격하면서 썼었던 단어인데 굉장한 비속어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나경원 원내대표도 큰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신이 생소한 단어를 이렇게 막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느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마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여성 비속어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그 사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포함됐다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사고냐
아니면은 이게 의도냐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논쟁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의도라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면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도가 있는 거고 사고라는 거는 뭐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몰랐다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제 들었었었는데요. 그 달창이라는 단어를 저도 이제 몰랐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뜻을 이제 확실히 이제 알게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치인들의 언어라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되도록이면 이제 긍정의 언어를 쓰면서 나름대로 설득을 하는 부분들이 낫지요. 이렇게 공격형의 언어를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많은 부분 속에서 이번만이 아니라 실은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아. 5.18 망언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5.18 민주화 운동을 벌인 분들을 폭도라고 하지를 않나, 뭐 찡하게 헤쳐먹었다 이런 식의 발언도 나왔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나름대로의 그런 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큰 교훈이 됐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몰라서 이런 얘기를 무심코 썼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이제 사고냐 아니면은 정말 의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다시 또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은 뭐 명백하게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즉석에서 애드립으로 했던 원고에서 보고 읽었던 본인이 아마 이 뜻을 잘 모르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 번쯤은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다시 생각을 해볼 이런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상당히 지금 주말마다 대규모 장애 집회를 통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마음이 그만큼 좀 급해진 것이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이 강한 그 선명성과 야당성을 그러니까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일종의 독설의 일종 그 뭡니까 그러니까 이 독설 정치의 그 역설을 뭐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점점 더 이렇게 강경한 이 단어를 쓰면 쓸수록 상당히 뭐 뉴스에 어필되고 지지층도 결집되고 뭐 본인도 상당히 조명을 받으니까 좋은 초명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 어떻게 보면 그 독설에 갇히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분과 같은 그런 대형 사고로 지금 유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나경원 대표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대중 정치로서의 그 입지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독설에 의존하는 그러한 관성을 이제는 좀 발을 빼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수위가 최근에 높아지다 보니까 뒤에서 이 발언 수위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돕는 누군가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강한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야기들이 또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마 본인은 좀 더 뭔가 좀 센 이야기, 좀 새로운 단어들 이런 것에 대한 아마 갈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툭 던지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설이 갖고 오는 정치적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그 독설이 주는 정치적 이익에 대해서 그 유혹에 대해서 너무 쉽게 지금 타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적절하다 뭐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문자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기사화를 막기 위한 거다. 그래서 공식 사과가 한 번 더 있어야 된다. 앞서 표창원 의원 연결했는데 공식 사과가 한 번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할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진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할 거다 한 번 더. 또 해야 되고요. 육성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여성 대표적 정치인이 여성 비속어를 비하하는 발언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즉각 만약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일단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적으로라도 어떤 형태든 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제발 우리 정치권에서 이게 격하게 되면 말이죠. 여야 거릴 거 없이 굉장히 많은 그 파문들이 많았어요. 이게 뭐 어떤 의원이라고 직접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계산됐다. 나까지 얘기한 적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개하는 거는 나경원 의원을 옹호하는 거는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2017년 3월 14일 날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너무나 막말을 많이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하지는 않다. 다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나 자신도 약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서로가 비속어를 쓰고 서로가 공격하고 이런 식의 정치는 이제는 우리가 좀 접어야 될 때라고 보고요. 이제는 좀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부정의 언어에서 좀 긍정의 언어를 좀 쓰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교훈도 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또 하나 뭐냐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의원들이든 누구든 쓸 때 남이 써주는 원고를 읽는 부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직접 글을 쓰는 부분들이 적거든요. 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준 명연설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상당한 부분을 자기가 직접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원들도 정치인들도 남이 주는 거를 막 읽지 말고 좀 한번 꼼꼼히 보고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쓰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이런 풍토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래야 국민들의 공감대도 좀 그렇습니다. 얻을 수 네네. 있고요. 국회의원의 언어의 품격 얘기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 한국당의 강성 발언들이 좀 잦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뿐이 아닙니다. 현역 정치인이든 입성을 노리는 인사든 좀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있었고 또 왜 이런 발언들을 했을지 차윤주 앵커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유독 한국당 정치인들의 막말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일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4대강 고해체 반대 집회에서 청와대를 폭파시키자고 주장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4대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에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 현재 동의 2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에도 한국당은 막말 논란에 휩싸였죠. 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회쳐먹고 찜쪄먹고 뼈까지 발라먹는다, 징하게 헤쳐먹는다라고 글을 올리는가 하면 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라면서 SNS에 막말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막말 파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술래 최고위원 후보, 김준규 청년 최고위원 후보 등이 이런 막말로 논란이 됐습니다.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딴 막말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가온 총선 시즌 지지 세력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막말로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차윤주 앵커가 정리해 놓은 발언들이 다 올해 들어서만 나온 이런 그렇죠. 발언들입니다. 네. 한국당에서 이렇게 마치 경쟁하듯이 강경 발언들이, 좀 막말성 발언들이 나오는 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야당으로 바뀌고 난 뒤에 웰빙 정당이라는 뭐 당 안팎의 그 상당한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아마 야당으로서의 그 야성을 회복하자. 뭐 예. 그리고 또 선명성 경쟁이 아마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또 이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내년에 총선이 지금 1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한 당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도구로서의 막말, 독설 이런 것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당 지도부가 지금 강한 언사를 쓰고 있다는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부가 강한 발언을 쓰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적 코드를 맞추려는 행위들이 연이어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한교안 지금 대표 같은 경우 원래 본인이 당 대표로 출마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덤이 있어야 될 운동권이라든지 뭐 지금 뭐 주사파 출신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검증되지 않은 색깔론에 기반한 여러 가지 막말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저는 뭐 지금
한국당 구성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종의 당집 대표하고 코드를 맞추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문제는 또 그리고 이 근본적인 바탕에는 지금 한국당이 전반적으로 급격한 우경화에 지금 지금 노선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이 정치적인 이 통제나 발언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들 눈치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5.18 망언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징계, 그러니까 제명 처분을 했지만 그걸 지금 아직 흐지부지하고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술래 최고 같은 경우는 그 막말 때문에 오히려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되는 이러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의 자정적인 이런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궁극적으로 지금 꿈꾸는 것이 대한정당 수권정당을 통해서 정권교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쁘게 작용할 것이냐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부가 선면성 경쟁을 지도부 자체에서 하는 데다가 지금 이게 제재가 없다 보니까 이런 막말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장외투쟁 중에 어제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세모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세모 정도 입장이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은 친박 그룹하고 중도 사이에서 조금 어느 한쪽으로 좀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두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은 이제 관료 출신에서 이제 정치인 출신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왔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장 그래도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TK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K에서 아주 전폭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TK 지역이라는 건 결국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항상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자기 지지층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가 절대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이 왔을 경우는 자기가 이 정책 입지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친박을 어떻든 간에 끌고 안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선 과정을 보더라도 예상을 깨고 지금 문제가 됐었던 한성교 사무총장이라든지 민경욱 대변인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이렇게 임명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변화와 개혁을 주려면 다른 사람을 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을 대변인으로 쓴다든지요.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1차적으로는 친박이 이탈을 어떻게 하나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친박 인사라든지 이런 쪽의 부분들을 행보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확장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총선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강한 보수의 그런 아이콘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쪽에다가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5.18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한 징계 없이 황교안 대표가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이번 토요일 날 5.18, 다시 광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지난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렇다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황교안 대표의 꼼수가 보인다 이러면서 일종의 행동 지침 같은 걸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그 미생 투어 과정에서 광주를 방문했다가 물체를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요일 날 5.18 기념식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금 국가 기념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권 대한정당을 외치는 야당의 대표가 안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본인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불상사를 이번에 좀 만회해보겠다는 생각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진정성이 있는 행보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당내에서 나왔던 5.18 망언과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자체가 말 그대로
허지부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5.18 진상과 관련된 이 지금 특별법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이 사전 해결 없이 이렇게 그냥 기념일이니까 나 야당 대표니까 가야 되겠다는 식의 행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주분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뜻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염장을 지르는 행태로 빚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유시민 이사장은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 그런 불상사가 있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또 일종의 정치적으로 안 좋게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87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민정당 이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가 강주에 가서 돌팔매를 받고 TK 가서 아주 이 상당히 그 부분을 갖고 아주 역이용하는 그러한 행태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마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한 진보 진영 사람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교안 대표의 그런 진정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등을 돌려서 냉대를 하면서 무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눈 마주치지 말고 말 붙이지 말고 악수하지 말고 아예 돈을 돌리자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과연 옳은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해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가면 안 간다고도 비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5.18 징계가 좀 먼저 선행되고 당연하죠. 징계를 하고 가는 게 가장 진정성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총에서 부결되든 부결되지 않든 간에 뭔가 정말 나름대로 약속했었던 부분을 지키고 가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반쪽짜리 행사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유시민 지금 이사장 말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오히려 다시 얘기하면 지역감정 조장을 한다고 가는 건지 그 자체가 지역감정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런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뭐 산무라는 부분들에 물론 그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보이지 않게 자꾸만 지역 조장, 지역 감정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었던 지역 감정을 우리가 없애고 지역주를 타파하자고 했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그 재단 이사장이 저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지역 감정 조장 의도가 있다.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정치인이고 공당의 대표는 가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진정성 있게 하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도 그 이전에 그 문제와 관련돼서 조치를 취하고 가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얘기한 거는 맞지만 저렇게 지역감정 조장 의도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더 이상 지역감정이라는 말을 저는 저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은 정치인의 영역에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발언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상황이 계속 이렇게 여야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5월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지난주 여론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YTN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이 조금 내리고요. 한국당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격차가 지금 4.4%포인트,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이 일부 분석에 의하면 2016년 총선 직전에 보여줬던 그 당시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해보겠다는 뭐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의 일종의 그 지지율 상승 자체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장애 집회를 통해서 또 강한 이 말들과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보수층 결집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수록 더 강하게 그 지금 장애 투쟁을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지금 당장 뭐 국회에서 지금 산적한 민생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외면을 할 때도 과연 이러한 이 지지율이 이어질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론 흐름을 봤을 때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요. 지금 서울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 지지자들의 이 추이가 좀 심상치 않은데 서울 지역에서 지금 역전이 된 상황이에요. 네, 지금 서울이 35.1대 38.5%로 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일정한 부분은 맞지만 일정한 부분 속에서 주는 메시지는 보수층 결집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었던
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금 서울만이 아니에요. 충청 지역도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38.4대 39.8로 됐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저게 진짜 맞는 것인지 한번 더블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광주 호남 지역이에요. 예. 광주 호남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21.8%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크게 변화됐을까? 오히려 지금 민평당 같은 경우는 5.4%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민평당은 호남 지역 조차에서도 아예 존재감을 잃어버렸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보수층 일부가 결집된 것도 있지만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집권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다시 해서 민생에 대한 문제라든지요.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서울 지역이 뒤집힌 거는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이 부분이 좀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야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그것도 있고 지금 신수도권 지금 3기 도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도권에서의 악재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 겨우 버틴 게 경기도 지역에서 민주당이 44.6이고 자유한국당이 27.1%로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제가 볼 땐 다음 주에 이 경기도 지역에 상당한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도시 3기에 관련된 부분이 경기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면서 신도시 2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더 나가서 지금 버스 대란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수도권에서 조금 서울이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경기 쪽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보수층이 결집되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거는 몰라도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더 많이 신경도 쓰고 그래서 빨리 전국을 정상화시키는 아주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야당 대표들과 만나는 형식을 가지고 지금 왈가불가할 때가 아니다. 빨리 적극적으로 만나서 이 추경이든 아니면은 뭐 전국의 그런 그 혼란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도 거의 비슷하게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가 그래서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뭐 여전히 긍정이 우세하지만 대통령 지지율도 횡보세라서 뭔가 집권 3년차 동력을 얻으려면은 정말 국회를 어떻게든지 풀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특별대담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을 또 했는데요. 한국당은 이 사람 저 사람 끼는 거 싫다. 1대1로 만나자. 자, 역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무조건 여야 대표들이 다 함께 한꺼번에 모여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르르 모여서 대통령 듣기 좋은 이야기나 나누고 사진이나 찍는다면 국민들께 그런 회담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당만 단독 회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뭐 다른 당과도 차례차례 그렇게 단독 회담을 하면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황교안 대표 얘기는 뭔가 1대1 그 영수회담을 해야 뭔가 밀도 있는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1대1로 한번 만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 5당 대표가 다 만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야기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일여 다야 구도가 아니라 일야 다여 구도로 변했다. 거기서 지금 일야가 유일하게 한국당이라고 한다면 5당 그 청와대 만약에 대표 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혼자 그러니까 1대4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마땅치 않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1야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대통령과 국정 부분에 있어서 깊숙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1대1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 입장 상당히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원래 의제 자체가 대통령께서 이야기할 때는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로 국한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다른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 다 받아줬다는 것이죠. 확대할 수 있다. 확대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다 했는데 이제는 다시 또 형식을 갖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조금 하기 싫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5당 다
그 대표회담을 하자고 해서 다른 야당들의 입장도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도 좀 곤란하다는 뜻인데,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청와대가 기존의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풀어야 될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꽉 막혀 있는 부분이 제1야당의 반대라고 한다면, 제1야당과 아마 본인이 직접 야당 당사를 찾아가서라도 만나주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는 뭐 아직까지 5당 대표 회담 조기에 이루어져 이렇게 발표를 한 거 보면 아직까지는 선을 긋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박지원 의원은 1대1 회담 해라. 그럼요. 이게 국회 정상으로 빨리 가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333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가장 야당 대표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 3번 만났고요, 당대표를. 원내대표도 3번 만났고 국회 시정연설을 3번 했습니다. 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행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소통을 우리가 많이 인정을 하려고. 해주고, 그리고 2017년 5월 10일 날 국회에서 취임하기 전에 각 정당을 돌아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 부분 속에서 정말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요, 이게 88년도 당시에 일려 3당 체제가 있었습니다. 예.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각정 안 만났어요, 서로. 그래서 단독으로 다 만나줬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단독 회동을 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모이는 순서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먼저 단독 회담을 한 다음에 추경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식량 지원 문제를 포함해서 이거는 지금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바로 하는 부분들도 조금 나름대로 국민의 그런 여론 눈치가 있다고 한다면 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 만나서 대통령이 단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지만이 조금 전에 얘기한 국정운영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숨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야, 우리 대통령이 그래도 국정을 풀라고 하는구나, 그런 태도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예.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국당이 돌아올 명분 1대1 영수 회담으로 좀 풀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발언 논란으로 골치를 앓는 한국당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여당과 청와대 실세 발언이 고스란히 전해진 건데요. 여야 반응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부 관리만 덜 듣는데 이런 거는 제가 다 그만해 주세요. 진짜 저도 이게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쪽으로 김현무 장관이 한다는 거는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이거 될 것 같은데, 걸릴 것 같은데. 취임 2주년 만에 레임덕에 빠져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 되었습니다. 관료들에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와 여당이 얼마나 무능하면 이제 2주년을 맞은 정부에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네. 뒷담화했다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이런 상황인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책은 당청이 주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아무리 비공개의 대담이라고 본인들은 그러니까 그 예정을 하고 이야기했다지만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것이죠. 뭐 앞서 뭐 지금 그 김수현 그 정책실장의 이야기 보면 지금 집권 2주년이 아니고 집권 4주년인 것 같다. 네. 뭐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지금 레임덕 정국 인 것처럼 뭐 자책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 아마 상당히 정부 정책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을 아마 상당히 답답함을 아마 지금 여당 원내대표에게 털어놓는 상황인데, 그러나 사실 청와대 정책실장이 뭡니까? 정책 집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종 조율과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일을 잘 못해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야당의 지적은 아마 따갑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도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식의
발언하는 것도 저는 정말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에 하나 관료 사회가 상당히 복지부도이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럼 여당 대표가 뭘 할 수 뭘 할수 있습니까? 일종의 자신이 군기반장인 것처럼 이렇게 자처하는 것 자체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 스타일의 정치 스타일, 과거의 정치 문법이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 지금 이 관료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식의 처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걸 여당 원내대표가 내가 풀어보겠다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일종의 뭐 군기반장처럼 이야기하는 게 네.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왜 가면 지금 관료 사회가 말을 듣지 않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그거 아닙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 네. 두 번째는 책임 소재에 대해서 지금 실무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신명나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예. 이 세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좀 앞서 2주년이 아니라 4주년 같다 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는데 이게 야당에서는 당장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김수현 정치실장을 처음에 임명할 때 우려했었던 게 현실화된 거죠. 그분 정치실장은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예. 부분인데 저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관료들 보고 뭐 이상한 짓을 한다,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하면은 관료들이 얼마나 저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은 열심히 했는데라고 하는 네.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존중의식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오히려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때 정치실장을 꾸짖었어야죠. 정부가 잘하셔야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나와서 제가 볼 논란이 좀 때는 덜 됐을까요? 이인영 대표는 굉장히 수직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엇박자가 난 부분들이 있고 더 이제 좀 안쓰러운 거는 원내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런 설화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다 각성하고 남은 3년 동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은 정권을 가진 쪽에서 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무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청와대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발언 늘 조심을 해야 되겠죠.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훈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 등으로 들어가세요. 등으로 들어가. 사람 찍는다, 마루가! 마루 넣지 마라! 마루가 사람 찍는다! 하여튼 우리 저 보좌진 여러분들, 제가 듣기에 우리 관객자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뭐 다친 분도 있고 너무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의원들 10만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 다친 분이 있다면 저희 당이 끝까지 치료해 드릴 것이고 오늘 오전에 한국당에서 이제 보좌진 당직자들의 치료비를 이제 의원실에서 자부담하라 이런 보도가 좀 나왔는데 그 부분의 진위 여부는 좀 말씀. 뭐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보좌진에 대해서는 의원실별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취지였다는 것으로 기사를 보니까 걱정하시는 보좌진이 있다는데 한번 저희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보좌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후에 여러분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저들에 의해서 부당한 고발 고소를 당했을 때 우리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정말 우리 젊은 자유한국당의 젊은 피해 우리 당직자 여러분 또 보좌진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협력이 없이는 아마 어젯밤 그 난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왔어. 야, 저 밀어 이쪽. 왼쪽. 바로가 사람 찍는다. 소리 질러. 아니 아프다고 소리 질러 빨리 아프다고. 여기 피나요 피. 피난 자식아. 엉덩이 다치는데. 시민운동가이자 드루킹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인권 변호사가 법률 상담 중에 알게 된 민감한 내용을 술자리에서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김 변호사, 인권 변호사이자 활발한 시민운동가로 알려져 있는데 욕설의 상담 내용까지 공개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1일 광화문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정 씨와 김 변호사 등 지인 5명이 모인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술자리였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김 변호사와 여성 동석자 간의 시비가 발생해 김 변호사가 여성을 향해 심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놀란 정 씨는 여성을 위로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김 변호사가 정 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문제는 정 씨를 향한 욕설 내용 중에 정 씨가 어렸을 적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과 평소에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고민거리 등을 거리낌 없이 공개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모두 정 씨가 인권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김 변호사를 믿고 약 한 달 전에 법률 상담을 위해 비밀리에 고백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 씨는 갑작스러운 김 변호사의 폭로에 화가 나 물을 뿌렸고 이후 김 변호사가 자신의 어깨와 머리 등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동석자들에 따르면 약 30분 동안 정 씨를 향한 김 변호사의 욕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행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참 충격적인데 정 씨는 김 변호사를 믿고 말했다는 건데 둘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요? 네, 정 씨는 김 변호사를 진보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약 1000명 정도 회원이 있는 커뮤니티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정 씨와 김 변호사는 회원들과 소모임 형식으로 오프라인에서 서너 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평소에 법조인을 접하기 어려웠던 가정주부인 정 씨는 김 변호사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고민한 끝에 자신이 10대 시절 가까운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40년이 지났지만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법률 상담을 김 변호사에게 받았습니다. 꺼내기 어려웠던 이야기였던 만큼 정 씨는 술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됐을 때 죽고 싶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네, 사실이라면 참 큰 충격을 받았을 수밖에 없을 텐데 드루킹 변호인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이 김 변호사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김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평소 자신의 SNS에 행동하는 지식인, 인권 등을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호 씨 증언 의혹과 관련해서도 가장 앞장서서 여성 인권과 피해자 권리를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술에 취한 뒤 40년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내밀한 상담 내용을 거리낌 없이 말해버린 겁니다. 김 변호사가 술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선 2015년 김 변호사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시절 음주 감사로 입방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김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김 변호사 취재 과정에서 만나봤을 텐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던가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술자리에서 일어난 해프닝 차원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더는 답변하길 꺼렸는데요. 이후 취재진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캐묻자 폭행 사실은 부인했고 오히려 자신이 정 씨에게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 발설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 씨가 어렸을 적 트라우마에 갇혀 있어 행동 거지가 문제였다며 훈계조 차원에서 가볍게 이야기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또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접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을 증언한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증언에 나섭니다. 5.18 기념재단은 김 씨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씨의 광주 방문 여부와 당시 무력 진압 경위에 대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 씨가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었다며 회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뒤에 발포와 사살 행위가 이뤄졌다고 폭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모레 구속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 전 현직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도 수립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어제 우리나라 삼보사찰 가운데 하나인 통도사에서 대형 승용차가 행인들을 덮쳐서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달려든 차량을 피하지 못하면서 중상자가 많았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사고를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김종호입니다. 어제 사고 내용 좀 정리해보죠. 한낮에 일어난 사고였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낮 12시 40분쯤입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산문 앞에 있는 무풍교라는 작은 다리 난간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75살 김모 씨가 몰던 대형 승용차가 무풍교를 지나거나 이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 4명은 경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숨진 50대 여성과 중상자 중 1명이 모녀 사이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중상자인 어머니는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상태가 심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차량 운전자 김 씨와 동승자도 다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경찰 조사를 받고 본인들이 직접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 이게 승용차 한 대가 지금 덮친 건데 피해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통도사는 해인사, 송광사와 함께 우리나라 삼보사찰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주변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방문객이 많았습니다. 또 사고가 난 곳은 인도가 좁은 곳으로 그곳에는 떡을 파는 사람까지 있어 상당히 혼잡한 편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 대형 승용차가 달려들면서 피해가 컸던 겁니다. 자, 피해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사망자와 중상자가 무려 9명이나 됩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 차량의 속도 어느 정도로 좀 파악이 됐습니까? 아직 정확한 조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블랙박스를 보면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통도사 산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진행했는데 불과 30m 떨어진 다리까지 3초 만에 달렸을 정도로 갑자기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행인들을 치고 다리 난간을 들이받으면서 멈춰섰는데요. 사고 지점에서 4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목격자는 사고 충격음이 포탄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견인된 사고 차량을 확인했더니 전면부 에어백은 모두 터진 상태였습니다. 또 돌로 된 무풍교 난간이 심하게 파손된 걸 봐도 사고 당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차량에 깔린 피해자도 여럿 보였고 사고 충격으로 넘어진 사람, 옆에 있다가 함께 넘어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 지금 그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고 블랙박스도 보면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일단 운전자는 산문에서 생수 한 병을 챙기고 다시 출발하려고 가볍게 가속기를 밟았는데 차량이 순식간에 속도가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당황해했습니다. 차량 급발진이 생긴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령 운전자여서 실수가 있지 않았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가려지지 않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 김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종호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양시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류현진 선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피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류현진 선수 월요일 출근 시간에 또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오늘 새벽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했고요. 8이닝 동안 안타는 단 1개를 맞았고 삼진은 9개를 곁들이면서 무실점으로 시즌 5승을 챙겼습니다. 투구수는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최다인 116개를 던졌고요. 볼넷은 1개를 내줬습니다. 또 평균 자책점은 1.72로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기 전까지 7회였습니다. 그때까지 네. 노히트여서 이 노히트면 큰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 딱 나왔더니 안타 하나 맞았더라고요. 네. 노히트 노론의 그 대기록이 깨진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정말 아쉬운 장면이죠. 8회 1사 이후에 이제 안타를 맞았는데요. 그 장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8회 등판할 때 류현진 투구수가 98개였습니다. 로버츠 감독이 웬만하면 선발 투수가 100개 이상 던지지 못하게 하는 감독으로 유명한데 그렇죠. 대기록을 앞두고 류현진을 마운드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첫 타자 스즈키까지는 4구 만에 스트라이크 나다웃 삼진으로 아주 잘 잡아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타자 파라를 맞았습니다. 파라는 류현진의 105번째 공, 시속 146km의 빠른 공을 밀어쳐서 좌중간을 갈랐습니다. 공은 원바운드로 외야로 넘어갔고 인정 2루타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홈 관중들이 모두 일어서서 류현진에게 박수와 함성을 보내줬습니다. 대기록 달성 실패는 아쉽지만 그래도 참 잘했다는 격려와 응원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이보다 앞서 위기가 한 번 있었거든요. 6회에 상대 투수인 스트라스버그의 첫 안타를 내줄 뻔했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성 타구를 날렸는데 벨린저가 기가 막힌 송구로 1루에서 아웃시켰습니다. 이게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우익수 땅볼이라는 정말 흔치 않은 기록이죠. 비디오 판독도 요청을 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수들도 보통 이런 상황에 포기하지 않았던 게 노히트 노런의 기록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네네. 도움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류현진 선수가 잘 던진 건 사실입니다. 볼 배합, 이 제구력이 대단했죠. 그렇습니다. 삼진을 9개나 잡았는데요. 예.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빠른 공도 메이저리거 타자들이 굉장히 잘 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류현진의 공은 배트 중앙에 맞추질 못했습니다. 1회 첫 삼진이 86마일, 시속 140km도 안 되는 어찌 보면 평범한 변화구인데요. 네. 방망이가 그대로 헛돌고 말죠. 또 다음 타자도 역시 삼진으로 잡았는데 92마일, 시속 148km 정도 빠른 공입니다. 네. 오늘 저 92마일의 속구로 삼진을 여러 차례 잡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변화구가 워낙 완벽하게 스트라이크 존 코너를 찌르다 보니 직구 구속이 150km가 안 나와도 타자들은 빠르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각도 크게 떨어지는 변화구 75마일, 시속 120km대 공이거든요. 네네. 이 공으로도 타자 타이밍을 빼앗았습니다. LA 다저스 출신의 전설 투수인데요. 허사이저가 방송에서 연일 류현진에 대해서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구력의 마법사로 불리는 그렉 매더스와 류현진을 비교하면서 그렉 매더스. 예, 류현진이 현 시대의 그렉 매더스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좌투수 중에서 가장 매덕스처럼 정확하게 던지는 투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버츠 감독도 류현진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평소 잘 안 쓰는 말을 썼는데요. 네. 류현진 투구를 가리켜서 마스터풀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명인 같았다 예. 이런 뜻이겠죠. 류현진의 호투 덕분에 LA는 어제 역전패의 아픔을 씻어냈고 중간 개투진 없이 바로 마무리 투수를 내보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패를 끊고 중간 개투진 쉬게 하고 전형적인 에이스의 활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워낙 잘 던졌기 때문에 기록들로도 지금 이게 증명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우선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네. 또 방어율은 리그 전체 2위입니다. 이제는 뭐 어떤 팀의 에이스와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번 시즌 류현진의 가장 눈에 띄는 기록이 바로 삼진 대비 볼넷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볼넷을 한 개 내줄 때 삼진은 몇 개를 잡느냐 하는 이것을 나타낸 지표인데 굉장히 대단한 기록입니다. 예, 18.00입니다. 예.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압도적인 1위거든요. 예. 볼넷 한 개 잡을 때 삼진은 18개를 잡는다는 뜻이죠. 2위가 8점, 3위가 7.9점이니까 류현진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볼넷을 하나 내준 게 올 시즌 세 번째 기록입니다. 예. 4경기 27과 3분의 2이닝 만이고요. 홈 경기로 따지면 지난해 8월 이후 무려 9개월 만입니다. 예. 홈에서 66이닝 동안 242타자를 상대하면서 한 번도 볼넷을 내주지 않은 겁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그 기록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에이스의 필수 조건 이닝 2투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 지금 3경기 연속해서 8이닝 이상을 소화했는데요. 지난 2일이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원정에서 8이닝 1실점. 또 지난 8일 애틀란타 브레이브전에서 9이닝 완봉승에 의해서 오늘 5일 만에 다시 8이닝 무실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다른 그 방어율 선두권에서 각축 중인 다른 네네. 선수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미러키의 잭 데이비스는 예. 올 시즌에 한 번도 연속으로 7이닝 이상을 소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방어율 2위가 류현진이고요. 예. 3위인 신시내티의 카스티오, 또 방어율 4위인 글래스노 모두 팀의 에이스거든요. 단 한 번도 8이닝 경기가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류현진이 대단한 건데 바꿔 말하면 다른 에이스들보다 게임당 이닝을 더 많이 소화하면서 방어율까지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투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잘 던진 게 혹시 어머니 때문 아닙니까? 네, 오늘이 미국에선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그렇죠. 날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LA 다저스가 선수들의 어머니를 시구자로 초청을 했는데요. 예. 류현진의 어머니 박순순 씨도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예. 동료인 벨린저, 반스, 버두고는 어머니들이 공을 던지고 예. 아들이 공을 받아줬는데 류현진은 선발 준비 때문에 류현진 대신 뮤지션 씨죠. 류현진 아버지가 대신 공을 받았습니다. 예. 말씀대로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효자입니다. 지난 8일 한국 어버이날에는 구인인 완봉승, 또 오늘 미국 어머니의 날에는 눈부신 피칭으로 5승을 따내면서 정말 효자 노릇을 톡톡하게 했습니다. 예, 류현진 선수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도 참 기분 좋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강성훈 선수가 생애 첫 우승을 달성하면서 쾌거를 이뤘습니다. PGA 진출한 지 9년 159개 대회 출전 만에 이룬 감격의 우승이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강성훈이 마지막 우승 퍼트를 마치고 우승의 감격을 맛봅니다. 2011년 PGA 투어에 데뷔한 지 9년째 159번의 도전 만에 이뤄낸 꿈같은 첫 우승입니다. 최경주와 양용은, 배상문과 노승열, 김시우에 이어 세계 최고수들이 겨루는 PGA 투어에서 우승한 6번째 우리나라 선수가 됐습니다. 우승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날 악천후로 마치지 못한 9개 홀까지 마지막 날에만 27개 홀을 도는 강행군이었습니다. 강성훈은 7번 홀까지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선두 자리를 내줬지만 8번 홀부터 3홀 연속 버디로 다시 선두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15번 홀에서는 6.5m짜리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어뜨리며 단숨에 2타차 선두로 나섰습니다. 16번 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승 상금 약 16억 원을 거머쥔 강성훈은 다음 시즌 PGA 출전권과 함께 내년 마스터스 출전권까지 확보했습니다. 강성훈과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펼친 맷 에브리와 스콧 피어시는 나란히 공동 2위에 올랐고 장타자 브룩스 캡카가 20언더파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주 성분이 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로 사면 초과에 몰린 코롱 측이 다음 달 미국 식품의약국에 임상 재개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재개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인보사 안전성 등 그동안 불거진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인보사 투여 환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계열사인 코오롱 티슈진이 지난 2017년 이미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코오롱 생명과학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식약처는 2년 전 사실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5월 20일경 미국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현지 시사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보사 K주에 대한 시험 검사 결과와 현지 시사 결과 등을 종합 결과가 나오는 즉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면 초과에 몰린 코오롱 측. 뜻밖에도 다음 달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인보사의 임상 재개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DA는 지난 3일 코오롱 티슈진에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보사 3상 시험을 중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만일 임상을 재개하려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구성성분 특성 분석, 앞으로의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오롱 측은 FDA가 임상 재개를 허가한다면 인보사의 안정성 등 각종 문제들이 수그러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보사 투여 환자들은 코오롱 측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투여 환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는 뒷전으로 미룬 채 위기 모멘에만 골몰한다고 지적합니다. 주요 성분 정보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평가 변수, 평가 방법이 같이 달라져야 됩니다. 즉 임상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끝까지 계속 팔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환자들은 임보사에 엉뚱하게 들어간 신장세포가 과연 부작용은 없는지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코오롱 생명과학의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두 번째 검찰 소환을 마친 김학의 전 차관. 검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의 소환 조사에서 검찰은 20시간 가까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 혐의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조차 알지 못한다, 모르쇠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중천 씨 정말 모르십니까? 뇌물과 성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시나요? 두 번째 조사인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윤중천 씨 진짜 모르세요? 동영상 속에서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윤 씨의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의 이 같은 태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검찰 출신의 법무부 차관까지 지낸 김 전 차관이 법리적 유불리를 냉정히 계산해서 이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언론에도 나와서 이 피해 사건을 진술하며 파장을 키웠었는데요. 이제만 색깔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필름같이 이렇게 영상이 뚝뚝 끊겨가지고. 아니 술을 입에 대기만 했는데도 필름이 끊겼다면은 그럼 그건 술에 뭘 탔다는 소리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뭘 의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게 약인지. 근데 되게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뭔가 당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날은. 그런데 이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이 여성이 최근 영상에 나오는 그 여성이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단 최근에 여성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 A씨는 영상이 2008년 초에 찍혔고 당시 자신이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를 단발로 잘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동영상의 촬영 시점을 2007년 12월로 특정하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이 이런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성범죄 혐의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에 뭐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라든지 성관계를 하는 모습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특수 강간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뭐 폭행이라든지 협박에 의해서 억지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자체에 대해서 그런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이라든지 같이 있었던 사람 이런 진술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이 특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뇌물 혐의입니다. 김 전 차관에게 500만 원이 든 봉투, 또 명절 떡값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줬다는 윤중천 씨 외에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부동사업자 최모 씨의 진술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뇌물죄의 경우 3천만 원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이고요. 1억 원이 넘어가면 15년이기 때문에 검찰은 금액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 김 전 차관이 윤 씨 등에게서 돈을 얼마나 받았고 그 대가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어쩌면 최모 씨 부분은 별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좋지 않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다 특정을 해서 과연 최모 씨 부분에서 3천이 넘는지 그리고 제3자 뇌물죄가 이 쟁점상, 법리상 이게 맞을 수 있을지 1억이 넘긴 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것 같긴 한데요. 이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법원에서는 좀 꼼꼼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장 발부가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의 여성도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윤 씨도 모른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을까요? 법률가로서 누구보다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을 김 전 차관의 모르쇠 대응이 무모한 배짱인지 치밀한 계산인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통해서 곧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매일매일 빠져나가는 유산균. 이제 당신의 장이 유산균을 키워야 할 때.
프로바이오틱스와 그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만나 장에서 증식하는 국내 최초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중 제형 장케어 프로젝트 엠프로3.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잘하는 거 아시죠? 거품이 쫙 빠진 착한 가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설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국 100여 개 모델 하우스와 서희 고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희 스타일스, 서희건설.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름 사이로 간간히 볕도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2도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에는 25도까지 높아지면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속초가 18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부터 밤 사이에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후 들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다만 대기가 정체되는 밤에는 중서부와 영남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 미세먼지 걱정은 덜었지만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 단계까지 지속했고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오존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5도, 광주가 28도, 대구 27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25도를 웃도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제주도와 영남 지역에,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방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는데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 뉴스앤 이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